나는 리수진이다. 탈북 당시 27살이었고 해산시 보위부 산하 형사반 반장이었다. 23세 반장 발령을 받았고 그것이 자랑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벗어나 한국에 있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해산시 보위부 청사복도는 언제나 같은 냄새가 났다. 습기와 시멘트 먼지, 그리고 어디선가 스며드는 녹슨 금속 냄새가 공기 속에 항상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복도를 매일 걸으면서도 한 번도 익숙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냄새에 익숙해지는 순간 이 일에 완전히 잠식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청사에 들어설 때마다 일부러 한 번씩 멈추고 그 냄새를 의식적으로 맡았다. 아직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형사반장 발령을 받은 것은 내가 23이 되던 해 여름이었다. 해산시 보위부 역사상 최연소 반장이라는 말이 청사 안에 빠르게 퍼졌고 상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10년에 한 번 나올 인재라는 평이 돌았다. 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굳혔다.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그 말이 곧 기대이고 기대는 곧 감시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배워온 터였다. 삼보 훈련은 16살부터 시작했다. 소련식 격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삼보는 체포와 제압에 특화된 무술이었고 나는 그것에 빠르게 적응했다. 상대의 중심을 잃고 힘이 아닌 구조로 제압하는 방식이 나의 체형과 성향에 정확히 맞았다. 19살에 공인 2단을 땄을 때 훈련 지도원은 내 몸이 무기라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외모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었다. 보위부 내부 행사 때마다 상부에서 선전화보 모델 제안이 들어왔고 나는 매번 정중하게 거절했다. 형사가 얼굴을 알리는 것은 일을 망치는 일이었다. 미모는 현장에서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이 처음엔 방심했다가 내가 신문을 시작하면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나는 수십 번 봐왔다. 그 당황함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여백이었다. 반장이 된 뒤 나는 해산시 일대의 탈북 브로커 단속, 밀수 조직 추적, 체제 비판 발언자 색출 업무를 맡았다. 내가 직접 체포한 사람만 해도 30명이 넘었다. 그들 중 일부는 내가 신문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었다.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나는 묻지 않았다.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오빠 철호는 나보다 7살 많았다. 어릴 적부터 나를 보호하려 했고 내가 보위부에 들어간 뒤에도 거리를 두면서도 연락을 끊지 않았다. 철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지수라는 이름의 아이로 그해 봄에 8살이 됐다. 철호의 아내는 지수가 3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떴고 그 후로 철호는 혼자 아이를 키웠다. 나는 가끔 지수를 만날 때마다 아이의 눈이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조용하고 깊은 눈이었다. 같은 형사반에서 일한 박미양은 나와 2살 차이였다. 업무 처리가 꼼꼼하고 침착했으며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서로의 업무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미양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히 몰랐다. 다만 그녀가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짐작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짐작이 나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됐다. 2017년 봄 나는
아직 형사반장으로서 매일 청사에 출근하고 있었다. 내가 곧 이 복도를 마지막으로 걷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냄새만은 그날도 여전히 낯설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청사 3층 서류실에서 미결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고 복도 끝 간부 회의실 쪽에서 낮게 깔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간부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일은 흔했고 그 내용이 나와 관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파일을 넘기면서 다음 사건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목소리 중 하나가 익숙했다. 부반장 강명철의 목소리였다. 그는 나보다 15살 위였고 내가 반장이 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나에게 형식적인 예우는 갖추었지만 내심 불편해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최연소 반장이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자존심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 그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낮고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내가 들은 것은 이름이었다. 내 오빠 철호의 이름이었다. 강명철이 그 이름을 언급했고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밀수 연루 가능성을 거론했다. 나는 손이 멈췄다. 파일이 반쯤 펼쳐진 채로 책상 위에 놓였고 나는 숨을 고르면서 복도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회의실 문틈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가늘게 새어나왔다. 소리는 계속됐다. 철호가 중국산 물자를 반입하는 조직과 접촉했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언급됐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오빠가 그런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상부가 이미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보위부가 인지한 뒤에 조용히 관찰하는 단계라면 체포는 시간 문제였다. 나는 그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류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파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절차가 자동으로 돌아갔다. 내가 이 정보를 오빠에게 전달하면 그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내부 기밀 유출이었다. 반장 자리는 물론 신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달하지 않으면 철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여드는 그물 속에 있게 된다. 지수의 얼굴이 스쳤다. 8살짜리 아이였다. 퇴근 후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청사에서 나오면 감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었고 나 역시 그 구조의 일부였다. 걷는 동안 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오빠의 집 쪽으로 발이 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이성이 멈추라고 했고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철호를 만난 것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나는 말을 꺼내기 전에 방 안을 한번 둘러봤다. 지수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면서 오빠에게 내가 들은 것을 전달했다. 철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뭔가 말하려는 것을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이유는 나중에 듣겠다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했다. 오빠는 오래 침묵했다. 방 안에는 낡은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창틀을 두드렸다. 철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다. 자신이 관여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미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오빠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면서
내 발 아래 땅이 천천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철호가 꺼낸 말은 짧았다.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형사반장으로 일하면서 탈북을 시도하다 잡혀온 사람들을 수십 명 봐왔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패의 결말은 언제나 같았다. 나는 그것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오빠는 내 표정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철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보이부가 이미 감시를 시작했다면 시간은 길어야 몇 주였다. 체포된 뒤에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드러나면 나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보이부 반장이 친오빠의 밀수를 묵인했거나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미 공범의 위치에 서 있었다. 오빠에게 찾아와 정보를 전달한 그 순간부터였다. 발이 스스로 움직였던 그 선택이 이미 모든 것을 바꿔놓은 뒤였다. 지수 이야기가 나왔다. 철호는 아이를 두고 혼자 떠날 수는 없다고 했다. 지수를 데려가야 한다고 그것이 전제라고 했다. 나는 8살짜리 아이를 두만강 너머로 데려가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봤다. 한겨울 강물, 국경 순찰, 중국 공안, 브로커.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철호를 혼자 보낼 수도 없었고 아이를 여기 남겨둘 수도 없었다. 어느 쪽도 답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을 하나씩 되짚었다. 내가 체포했던 사람들, 신문실에서 마주쳤던 얼굴들, 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들. 나는 그들에게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규칙이었고 훈련이었고 생존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 밤만큼은 그 얼굴들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출근길에 나는 청사 입구에서 멈췄다. 늘 하던 대로 냄새를 의식적으로 맡았다. 습기와 시멘트와 녹슨 금속.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냄새가 낯설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았다. 이 안에 완전히 잠식되기 전에 나는 이미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나는 박미양을 봤다. 미양은 책상에 앉아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짧게 시선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미양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꼼꼼했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철호의 이름이 내부에서 오간다는 사실을 나만 들은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미양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압박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점심 무렵 미양이 내 옆으로 왔다. 서류를 건네는 척하면서 낮게 말했다. 어젯밤 내 오빠 집 근처에서 청사 차량이 목격됐다는 것이었다. 나는 표정을 움직이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미양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돌아섰다. 나는 서류를 펼친 채로 시선을 고정하면서 속으로 숫자를 셌다. 감시가 이미 현장 단계에 들어간 것이었다. 시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았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철호를 찾아갔다. 오빠에게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옆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아이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다. 나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선택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했다. 아이에게는 묻지 않았다.
물을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었다. 철호가 체포된 것은 내가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청사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고 강명철이 직접 내 자리로 와서 말했다. 표정은 평온했고 말투도 건조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처럼 전달했다. 리수진 반장 오빠가 오늘 아침 연행됐다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강명철이 돌아선 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책상 위 서류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철호가 지금 어느 신문실에 앉아 있는지, 누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지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려졌다. 나는 그 절차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처음 몇 시간은 회의였고, 그 다음은 압박이었고, 마지막은 공포였다. 오빠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나는 감히 예측할 수 없었다. 오후에 나는 미양에게 짧게 말했다. 지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 미양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알겠다고 했다.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철호의 집 열쇠를 미양에게 건넸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는 미양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옳은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퇴근 무렵 나는 청사 창문 너머로 거리를 내려다봤다. 저녁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해산 시내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자전거가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 풍경이 다르게 보이고 있었다. 저 거리 어딘가에 감시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눈이 지금 나를 포함한 주변을 보고 있을 수도 있었다. 형사로 일하면서 키워온 감각이었다. 그것이 이제 나를 향하고 있었다. 청사를 나오면서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했다. 나는 평소 퇴근 경로를 그대로 따랐고 편의상 들르던 가게 앞에서도 잠시 멈췄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있는지를 귀로 확인하면서 표정은 피곤한 직장인의 것을 유지했다. 이것도 훈련이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적용했던 훈련이 지금 나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양이 지수를 데려왔다. 아이는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울지 않았다. 나는 지수를 내 방에 재웠다. 아이가 잠든 뒤 나는 미양과 마주 앉았다. 미양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했다. 철호가 연행된 뒤 그의 집에 이미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 몇 가지가 흐트러져 있었다고 했다. 초동수색이 들어간 것이었다. 미양이 잠시 침묵하다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답하지 않았다. 미양이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는 생각했다. 동료의식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미양의 얼굴은 읽히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 나는 그날 밤 답을 주지 않았다. 지수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동안 나는 눈을 뜬 채로 앞으로의 경우의 수를 정리했다. 오빠가 연행됐고 집에 수색이 들어갔고 미양이 동행을 자처했다. 상황은 내 손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브로커를 찾는 일은 형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리하기도 했고 동시에 치명적으로 위험하기도 했다. 나는 수년간 해산 일대의 브로커 조직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이름과 연락 방식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나를 알고 있었다. 반장 리수진이라는 이름은
이쪽 세계에서 조심해야 할 이름이었다. 내가 접근하면 도망칠 가능성이 먼저였다. 그렇다고 모르는 브로커를 무작정 찾아갈 수는 없었다. 미양이 먼저 접촉 통로를 제안했다. 그녀가 과거에 처리한 사건 중에 브로커와 거래했다가 잡혀온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언니가 해산 외곽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직접 연결은 아니었지만 실이 닿아 있는 경로였다. 나는 미양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미양이 먼저 외곽으로 나갔고 나는 지수와 함께 시내에 머물렀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나는 지수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눈치가 빠른 편이었지만 묻지 않았다. 밥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다. 그것이 내가 지수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미양이 돌아온 것은 이틀 뒤 저녁이었다. 그녀는 브로커의 조건을 갖고 왔다. 1인당 미화 $500, 국경 통과 후 중국 측 연락처까지만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중국 이후 루트는 별도 비용이었고 그것은 현지에서 직접 협상해야 했다. 나는 금액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내가 보유한 현금과 오빠 집에서 챙겨온 것을 합치면 겨우 맞는 수준이었다. 여유가 없었다. 브로커를 직접 만난 것은 접촉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해산 외곽의 낡은 주택 뒷방이었다. 브로커는 5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나를 보는 순간 잠깐 굳었다가 표정을 풀었다. 나를 알아본 것이었다. 나는 먼저 말했다. 지금 내 신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거래를 원한다고 했다. 남자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날짜를 제시했다. 열흘 뒤라고 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나는 앞당길 수 없는지 물었다. 남자는 강수위와 순찰 일정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나는 조건을 수락했다. 열흘 동안 들키지 않고 버티는 것이 다음 과제였다. 청사에는 계속 출근했다. 이상한 낌새를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강명철은 며칠째 나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고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나는 방심하지 않았다. 이 조직은 내부를 관찰하는 데 익숙했고 가장 평온해 보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체득하고 있었다. 열흘 중 닷새가 지났을 때 청사 내부에서 짧은 소문이 돌았다. 연행된 피의자 중 한 명이 추가 진술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흘려듣는 척하면서 내용을 새겼다. 추가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철호와 연결된 선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나는 가늠하려 했다. 그러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퇴근길에 발걸음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면서 열흘이 끝나기 전에 상황이 먼저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지수는 그날 밤 내 손을 잡고 잠들었다.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이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말이 되지 않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다만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출발 전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나는 짐을 최소화했다. 옷 2벌, 현금, 브로커에게 받은 연락처가 적힌 쪽지 1장, 그리고 지수의 여벌 옷 1벌이 전부였다. 가방이 가벼울수록 빨리 움직일 수 있었고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는 형사로 일하면서 탈북자들의 짐을 뒤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챙겼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사진이 많았다. 가족 사진, 아이 사진. 나는 사진을 넣지 않았다. 무게가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다. 미양은 저녁 9시에 왔다. 짐이 없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다. 지수는 이미 잠옷 위에 얇은 겉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어디 가는지 설명했다. 아빠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이 너무 조용해서 나는 순간 가슴이 조였다. 브로커가 지정한 집결 장소는 해산 외곽의 폐가 근처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두 사람이 먼저 와 있었다. 브로커가 말한 추가 동행자들이었다. 나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경계를 낮추지 않았다. 합류 인원이 늘어날수록 위험도 늘어났다.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나는 빠르게 훑쳤다. 30대 초반의 남성과 50대 여성이었다. 둘 다 짐이 적었고 시선이 안정돼 있었다. 브로커가 도착한 것은 새벽 1시였다. 그는 말을 최소화했다. 오늘 밤 강수희와 순찰 간격을 직접 확인했다고 했고 지금이 가장 나은 타이밍이라고 했다. 출발 시각은 새벽 2시였다. 남은 시간 동안 각자 몸을 낮추고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지수를 내 옆에 붙이고 폐가 벽에 등을 기댔다. 바람이 낮게 불었고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 냄새는 낯설었다. 청사의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삼보 훈련에서 배운 방식으로 몸을 점검했다. 관절 하나씩, 근육 하나씩. 긴장이 몸에 쌓이면 움직임이 느려졌다. 나는 그것을 풀어야 했다.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가 폈다. 발목을 안으로 돌렸다가 바깥으로 돌렸다. 지수가 내 팔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아이의 체온이 팔을 통해 전해졌다. 나는 그 온기에 집중했다. 새벽 2시가 되자 브로커가 일어섰다. 5명이 차례로 몸을 일으켰다. 발소리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였다. 나는 지수의 손을 잡고 브로커 바로 뒤에 붙었다. 미양은 내 뒤에 섰다. 나머지 2사람이 후미를 맡았다. 브로커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있었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발 아래 지형을 느끼면서 걷는 수밖에 없었다. 강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습기가 짙어졌고 강물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두만강이 실제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수십 번 사건 현장에서 이 강 이름을 들었지만 내 발로 이 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 있었다. 강변 숲을 앞에서 브로커가 손을 들어 일행을 멈췄다. 모두 엎드렸다. 나는 지수를 옆으로 눕히면서 아이의 입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뜬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순찰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 순찰 손전등이 우리 위치에서 약 50m 상류를 훑고 지나갔다. 불빛이 멀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숨을 완전히 멈췄다. 흙 위에 납작하게 엎드린 채로 불빛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추적했다. 순찰 인원이 2명이라는 것은 발소리로 짐작했다. 발소리 간격이 일정했다. 긴장한 순찰이 아니라 루틴 순찰이었다. 그 차이를 나는 알 수 있었다. 브로커가 낮게 신호를 보냈다. 이동이었다. 나는 지수를 업었다. 아이의 팔이 내 목을 감쌌고 다리가 허리 양쪽을 조였다. 가벼웠다.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이 순간 마음을 건드렸다. 나는 그 감각을 눌렀다. 지금은 감정이 몸을 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됐다. 강물에 발이 닿는 순간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초여름이었지만 두만강 물은 달랐다. 깊지 않은 구간을 골랐다고 했지만 무릎 위까지 물이 찼다.
강바닥은 돌이 많았고 물살이 예상보다 셌다. 나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돌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중심을 잡았다. 지수가 등 위에서 숨을 참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도 알고 있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 중간쯤에서 미양이 발을 헛디뎠다. 짧은 물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미양은 빠르게 자세를 잡고 일어섰다.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나는 다시 앞을 봤다. 강 건너편 중국 쪽 수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브로커가 앞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나는 그 속도에 맞췄다. 강을 다 건넌 것은 새벽 3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중국 쪽 강변 수풀에 들어서면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지수를 등에서 내렸다. 아이의 신발이 젖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발을 손으로 감쌌다가 놓았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젖은 신발을 신고 걸어야 했다. 지수는 표정 없이 나를 바라봤다. 브로커가 일행을 수풀 안으로 이끌었다. 중국 쪽 연락책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했다. 이동 시간은 1시간 이내라고 했다. 나는 주변을 훑었다. 수풀이 충분히 두꺼웠고 강변에서 안으로 10m 이상 들어와 있었다.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은 우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당장은 괜찮은 위치였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미양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젖은 옷을 손으로 짜면서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다. 눈이 안정돼 있었다. 나는 그 안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훈련된 것인지를 생각했다. 미양은 나만큼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저 표정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생각을 잠시 미뤄두었다. 연락책이 온 것은 새벽 4시가 넘어서였다. 조선족 억양의 중국어를 쓰는 남성이었고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은 즉시였다. 나는 지수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수풀을 빠져나오면서 아이가 내 손을 세게 쥐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차량이 보였다. 낡은 봉고차였고 뒷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탔다. 지수를 무릎에 앉히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만강이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뒷유리 너머로 강 쪽을 한번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강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습기 어린 냄새가 아직 옷에 배어 있었다. 나는 그 냄새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락책이 데려간 곳은 지린성 외곽의 낡은 농가였다. 외벽은 회색 시멘트였고 창문이 작았으며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섞여났다. 방은 2개였다. 우리 5이 들어가자 공간이 빠듯했다. 연락책은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고 불을 켜지 말라고 했고 창문 근처에는 서지 말라고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문이 닫혔다. 나는 방 안을 빠르게 살폈다. 출구는 들어온 문 하나였다. 창문은 위쪽에 작게 하나가 있었고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 환기가 안 됐다. 5명의 체온이 좁은 공간을 금세 데웠다. 나는 지수를 벽 쪽에 기대어 앉히고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내 팔에 기댔다. 브로커는 이 농가까지가 자기 책임 구간이라고 했다. 내일 아침 다음 연락책을 연결해주고 자신은 빠진다고 했다. 중국에서의 이동은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도 다시 했다. 나는 그것을 듣고 현금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여유가 거의 없었다. 몽골 루트로 가려면 국경까지의 이동비, 현지 안내비, 긴급 상황 대비 비용이 필요했다. 이미 빠듯한 계산이 더 조여들고 있었다. 추가 동행자였던 30대 남성은 최성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함경도 출신이라고 했고 혼자였다. 50대 여성은 말이 거의 없었다. 이름을 물었을 때 짧게 대답하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두 사람을 각각 살피면서 이 그룹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가늠했다. 탈북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처음인 사람인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자정이 넘어 지수가 잠들었다. 성준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나이 든 여성은 처음부터 움직임이 없었다. 나와 미양만 깨어 있었다. 미양이 낮게 말했다. 다음 루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물었다. 나는 내일 연락책을 만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새벽 2시쯤 창문 바깥으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몸을 낮추면서 지수의 어깨를 손으로 눌렀다.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미양도 이미 자세를 바꾸고 있었다. 발소리는 2개였다. 천천히 그러나 목적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창문 그림자 위로 실루엣이 잠깐 지나갔다가 사라졌다. 나는 30초를 셌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동네 사람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 뒤로 눕지 않았다. 등을 벽에 기댄 채로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발소리가 날 때마다 방향을 파악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형사로 일할 때 새벽 감시 근무를 서던 방식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은 내가 지키는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내 옆에 잠든 아이라는 것뿐이었다. 날이 밝기 시작한 것은 새벽 5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창문 위쪽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면서 첫날 밤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살아있었다. 5명 모두. 그것이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한 아침이었다. 아침이 오면 연락책이 온다고 했다. 연락책이 오면 다음 이동이 시작된다. 중국 땅은 이제 시작이었다. 가장 긴 구간이 아직 남아 있었다. 연락책이 온 것은 아침 8시가 넘어서였다. 50대 후반의 조선족 남성이었고 이름은 묻지 말라고 했다. 그는 방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인원을 세었다. 5이면 예상보다 많다고 했다. 브로커가 미리 연락한 것과 숫자가 다르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협상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남자는 조건을 올리려는 것이었다. 나는 먼저 말했다. 브로커 측과 이미 합의된 인원이라고 했고 계약 조건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남자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표정을 움직이지 않았다. 신문실에서 피의자와 마주할 때 썼던 방식이었다. 먼저 불안을 드러내는 쪽이 협상에서 지는 구조였다. 남자가 제시한 조건은 3가지였다. 첫째, 이동은 소규모로 나눠서 진행한다. 둘째, 중간 거점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몽골 국경까지는 자신이 책임지지만 국경 통과 이후는 보장하지 않는다. 나는 3가지를 들으면서 각각의 의미를 해석했다. 첫째는 우리를 분리해서 통제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자신은 빠지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첫째 조건에 반대했다. 분리 이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아이가 있는 그룹이 별도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이 배가 된다고 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일부 수용했다. 아이가 있는 쪽은 한 그룹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나와 지수, 미양이 한 그룹이었다. 성준과 나이 든 여성은 별도 루트였다. 나는 그것을 수락했다.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성준이 분리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표정이 굳었다. 나는 그에게 짧게 말했다. 중국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눈에 띄는 규모라고, 분리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다. 성준은 납득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든 여성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처음부터 혼자였던 사람처럼 보였다. 오전 11시에 우리 그룹이 먼저 출발했다. 연락책의 차량은 낡은 승용차였고 뒷좌석에 나와 지수, 미양이 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창밖을 살폈다. 지린성 외곽의 도로였다. 포장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트럭이 간간히 지나쳤다. 검문소가 보이지 않았지만 방심할 수 없었다. 이 도로에 불시 검문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연락책이 차를 세웠다. 잠깐이라고 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전화를 했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창문 너머로 주시했다. 통화가 길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나는 미양에게 눈짓을 했다. 미양도 보고 있었다. 연락책이 차에 다시 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앞쪽 루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검문이 강화됐다고 했다. 우회해야 한다고 했다. 우회 루트는 2시간이 더 걸렸다. 비포장도로가 이어졌고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지수가 내 팔을 잡고 흔들림에 버텼다. 나는 한 손으로 아이를 붙들면서 창밖을 계속 살폈다. 산길로 접어들었고 주변에 인가가 없어졌다. 외진 곳이었다. 연락책이 이 루트를 선택한 이유가 검문 회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나는 계속 생각했다. 차가 멈춘 곳은 산 중턱의 작은 건물 앞이었다. 다음 거점이라고 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내일 이동한다고 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누군가 있었다. 낯선 남성 2명이었다. 연락책과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 나는 그 2사람을 보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예정에 없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것은 언제나 위험의 시작이었다. 낯선 2 남성은 한족이었다. 한 명은 40대,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나이 든 쪽이 주도적이었고 젊은 쪽은 그 뒤에 서서 움직임이 적었다. 연락책은 그들을 다음 구간 안내자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2사람을 다시 훑었다. 안내자치고는 눈이 너무 계산적이었다. 우리를 보는 방식이 안내자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미양 옆으로 붙어 서면서 낮게 말했다. 저 2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했다. 미양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내 뒤에 세웠다. 아이가 보이는 위치를 줄이는 것이 먼저였다. 연락책은 저녁을 준비하겠다면서 주방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2 남성만 우리와 같은 공간에 남겨졌다. 나는 그 배치가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이 든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다. 중국어였다.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연변에 친척이 있다고 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다. 그 웃음이 불편했다.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나는 표정을 유지하면서 남자의 손 위치를 계속 확인했다. 재킷 주머니 쪽에 손이 머물고 있었다. 무기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저녁 식사는 국수였다. 연락책이 가져온 그릇을 받아들면서 나는 음식에서 냄새를 먼저 맡았다. 이상한 것은 없었다. 지수에게 먼저 먹이면서 나는 계속 주변을 살폈다. 2 남성은 우리와 거리를 두고 앉아 먹었다. 대화는 없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간이 조여드는 느낌이 났다. 식사가 끝난 뒤
연락책이 방을 배정했다. 우리 셋은 안쪽 방을 쓰라고 했다. 두 남성은 바깥방이라고 했다. 나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확인했다. 잠금 장치가 없었다. 나무 문이었고 경첩이 낡아 있었다. 나는 방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빠르게 찾았다. 무거운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문 손잡이 아래에 끼웠다. 미양이 내 행동을 보고 말없이 의자를 같이 밀었다. 지수는 구석에 앉아 우리를 바라봤다. 아이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서 낮게 말했다. 오늘 밤 소리가 나도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지수는 눈을 크게 뜨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바깥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두 남성과 연락책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다만 억양이 격해지는 순간이 있었고 이후 조용해졌다. 나는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삼보 훈련에서 익힌 자세로 몸을 정렬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중심을 낮추고 두 발이 어깨 너비로 벌어진 상태에 문이 열리면 의자가 충격을 흡수할 것이고 그 사이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바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그때서야 등을 벽에 기댔다. 미양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이 얕아서 자는 것이 아니었다. 지수는 내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손이었다. 방 안이 서늘했다. 날이 밝았을 때 두 남성은 이미 없었다. 연락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밤이 지나갔다는 것은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전 이동이 시작됐다. 다음 거점은 내몽골 방향이었다. 이동이 길어질수록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연락책의 차는 국도와 비포장을 번갈아 달렸고 검문 구간이 나올 때마다 속도를 줄이거나 우회했다. 나는 창밖을 살피면서 동시에 차 안을 살폈다. 지수는 내 무릎에서 졸고 있었고 미양은 창 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이동이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오후 들어서였다. 미양이 화장실을 이유로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연락책이 갓길에 차를 댔고 미양이 내렸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눈으로 따라갔다. 미양은 도로 옆 수풀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수풀에 들어가기 직전 재킷 안쪽으로 손을 넣는 동작이 보였다. 짧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미양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 다시 출발했다. 나는 미양의 재킷 쪽을 의식하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재킷 안쪽에 들어간 손, 짧은 시간, 수풀 안에서의 동작. 휴대폰이었다. 연락을 한 것이었다. 나는 누구에게 연락했는지를 생각했다. 경우의 수는 2가지였다. 아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한 것이거나 우리의 위치를 누군가에게 알린 것이거나 나는 그 2가지 중 어느 쪽이 더 가능성 있는지를 판단했다. 미양은 나와 함께 보이부에서 일했다. 그녀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스스로 동행을 자처했기 때문이었다. 그 자청이 순수한 동료 의식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는 처음부터 완전히 판단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 판단이 유보된 채로 이 차 안에 함께 있었다. 오후 늦게 차가 작은 마을 외곽에 멈췄다. 연락책이 잠깐 볼 일이 있다면서 내렸다. 우리 셋만 차 안에 남겨졌다. 나는 그 순간을 이용했다. 미양에게 직접 물었다. 아까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미양은 표정이 굳었다가 금세 풀렸다. 아는 오빠에게 잘 가고 있다고 했다는 말이었다. 목소리가 평온했다.
너무 평온했다. 나는 미양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보이부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라면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것이 훈련된 반응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 역시 그렇게 훈련받았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지금 이 차 안에서 미양과 대립하는 것은 아무 이점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거점에서 나는 잠들지 않았다. 미양이 잠든 뒤에 나는 그녀의 재킷 쪽을 바라봤다. 직접 확인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만약 미양이 자는 척하고 있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이동부터는 미양을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새벽에 지수가 잠결에 뒤척이면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아이는 다시 잠들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그룹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지수, 그것 하나였다. 나머지는 모두 변수였다. 그리고 변수가 많을수록 판단은 빨라야 했다. 아침이 오면 이동이 다시 시작된다. 내몽골 방향으로 몽골 국경을 향해. 미양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미양이 움직인 것은 내몽골 접경지대로 가는 마지막 이동 전날 밤이었다. 나는 자는 척하고 있었다. 눈을 완전히 감지 않고 속눈썹 사이로 방안을 보고 있었다. 삼보 훈련에서 배운 감각 분리 방식이었다. 몸을 이완시키되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면서 귀로는 방안의 모든 소리를 따라갔다. 미양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발소리를 죽이면서 문 쪽으로 이동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가 닫혔다. 나는 10까지 셌다. 그리고 일어났다. 복도는 어두웠다. 미양의 실루엣이 복도 끝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재킷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아래에서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복도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조절하면서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봤다. 문자를 보내는 동작이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가 멈췄다. 화면이 꺼졌다. 내가 미양의 손목을 잡은 것은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반응할 틈을 주지 않았다. 손목을 꺾으면서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미양이 짧게 숨을 들이켰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녀의 얼굴 앞에 내 얼굴을 가져갔다.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차가웠다. 미양은 처음에 버텼다.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손목에 힘을 더 줬다. 삼보에서 이 각도는 관절이 꺾이기 직전의 압박점이었다. 미양이 이를 물었다가 풀었다. 그리고 말했다. 브로커였다고. 중국에서 빠져나온 뒤 우리 위치를 전달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 비용을 절반 면제받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손을 놓지 않은 채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미양이 동행을 자청했던 순간, 화장실을 이유로 차를 세웠던 순간, 너무 평온했던 눈빛, 모든 것이 연결됐다. 나는 미양을 배신자로 단정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했다. 그녀가 전달한 정보가 어느 수준까지인지, 그리고 지금 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손을 놓았다. 미양은 손목을 문지르면서 나를 바라봤다. 눈에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그 두려움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를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지금 당장 그 브로커에게 다시 연락해서 루트를 바꿨다고, 경로를 틀었다고 전하라고 했다. 혼란을 심어야 했다. 미양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폰을 들었다. 나는 그 화면을 옆에서 지켜봤다. 문자가 전송됐다. 나는 그 폰을 받아서 배터리를 뒤쪽에서 분리했다. 미양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배터리와 폰 본체를 따로 재킷 안에 넣었다. 증거이기도 했고 위치 추적을 막는 조치이기도 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서 미양의 매트리스를 바라봤다. 미양이 들어와 자리에 누웠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방 안에 침묵이 깔렸고 그 침묵은 전과 달랐다. 나는 이제 미양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버릴 수도 없었다. 이 상황에서 한 명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변수를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그녀를 옆에 두고 관리하는 쪽을 선택했다. 새벽 내내 나는 눈을 뜨고 있었다. 미양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다. 진짜 잠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차 소리가 한 번 지나갔다. 나는 그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는 것이 지금 내가 쉬는 방식이었다. 내 몽골의 풀냄새는 중국 어느 곳과도 달랐다. 건조하고 거칠었으며 먼지가 섞여 있었다. 차에서 내린 순간 그 냄새가 코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것이 국경이 가깝다는 신호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지형이 달라지고 있었다. 나무가 사라지고 초원이 펼쳐졌으며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느낌이었다. 바람이 옆에서 밀어붙이는 것처럼 강하게 불었고 지수가 내 재킷을 꽉 쥐었다. 연락책은 여기까지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앞으로 40분쯤 걸어가면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형지물을 알려줬다. 마른 개천 하나를 건너면 낮은 언덕이 나오고 언덕 너머에 국경 철조망이 보인다고 했다. 안내자는 언덕 아래 바위 옆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차가 돌아섰다. 우리 셋만 남겨졌다. 나는 지수의 손을 잡고 방향을 잡았다. 미양이 뒤에서 따라왔다. 나는 미양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고 알려고 하면 에너지가 분산됐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40분 안에 안내자를 찾는 것이었다. 초원은 걷기가 쉽지 않았다. 풀이 발목까지 올라왔고 땅이 군데군데 패여 있었다. 지수가 2번 발을 헛디뎠다. 나는 아이를 업었다. 등이 무거워졌지만 속도는 오히려 안정됐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니 내 보폭을 조절하기가 더 쉬웠다. 마른 개천은 연락책 말보다 빨리 나왔다. 폭은 2걸음 남짓이었고 바닥에 돌이 깔려 있었다. 나는 지수를 등에 업은 채로 돌을 골라 디디면서 건넜다. 미양이 뒤따랐다. 개천을 건너자 언덕이 보였다. 낮은 언덕이었지만 해가 기울면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언덕이 실제보다 높아 보였다. 언덕 위에 올라선 순간 나는 멈췄다. 저 멀리 철조망이 보였다. 높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앞에 움직이는 실루엣 2개가 있었다. 국경 경비대였다. 손전등 불빛이 2개였다. 나는 즉시 몸을 낮추면서 지수를 앞으로 내려 옆에 눕혔다. 미양도 바로 따라 엎드렸다. 경비대는 철조망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우리 방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루틴 순찰이었다. 나는 불빛이 우리와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계산했다. 400m쯤이었다. 그 거리에서 초원에 엎드린 3사람이 보일 가능성은 낮았다. 그러나 지수가 소리를 내면 달라졌다. 나는 지수의 귀 옆에 입을 가져다 댔다.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숨바꼭질 중이라고, 가장 조용히 숨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했다. 지수가 눈을 크게 뜨다가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눌러줬다. 안정시키는 동작이었다. 경비대가 지나가는데 7분이 걸렸다. 7분 동안 나는 풀냄새를 맡으면서 땅에 엎드려 있었다. 흙이 차가웠다. 바람이 풀을 흔드는 소리가 났고 멀리서 경비대의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불빛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나는 30초를 더 기다렸다. 일어나서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바위 옆에 사람이 있었다. 몽골 안내자였다. 작은 체구의 남성이었고 우리를 보자 손짓으로 빨리 오라고 했다. 나는 지수를 다시 업고 바위 쪽으로 달렸다. 안내자가 말했다. 경비 교대 시간까지 20분이라고, 그 안에 넘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0분이었다. 충분했다. 안내자가 이끈 곳은 철조망 아래쪽이었다. 지형이 움푹 꺼진 구간이 있었고 그 아래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간격이 생겨 있었다. 안내자가 미리 파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 구간은 경비대 카메라 사각지대라고 했다. 나는 손으로 직접 간격을 확인했다. 지수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다. 나는 조금 빡빡했다. 미양도 비슷했다. 안내자가 먼저 건너갔다. 그는 몽골 쪽에서 망을 보겠다고 했다. 지수를 먼저 보내기로 했다. 나는 아이를 앞에 세우고 엎드리게 했다. 땅이 차갑고 거칠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엎드렸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밀었다. 철조망 아랫면이 지수의 등에 스쳤다. 아이가 숨을 참는 소리가 났다. 지수가 절반쯤 통과했을 때 뒤에서 불빛이 생겼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100m 남짓 뒤쪽 언덕 위에 손전등 불빛이 하나 나타난 것이었다. 예정보다 이른 교대였다. 나는 즉시 지수를 앞으로 밀었다. 아이가 철조망 아래를 완전히 빠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 팔을 먼저 넣었다. 철조망 가장자리가 팔뚝을 긁었다. 따끔한 감각이 왔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몸을 밀었다. 어깨가 가장 좁은 구간이었다. 나는 한쪽 어깨를 비스듬히 기울이면서 통과했다. 머리가 나왔고 상체가 나왔다. 뒤쪽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다리를 끌어당기면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미양이 아직 건너편에 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미양이 엎드리면서 팔을 내밀었다. 나는 그 팔을 잡고 당겼다. 미양의 몸이 절반쯤 나왔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중국어였다. 경비대였다. 나는 미양의 팔을 더 세게 당겼다. 미양이 몸을 비틀면서 철조망을 빠져나왔다. 재킷이 철사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안내자가 달리라고 했다. 우리 셋이 일어났다. 나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달렸다. 뒤에서 경비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발소리가 빨라졌다. 총소리는 없었다. 국경 초월 사격 규정이 있는 구간인지 아닌지 나는 몰랐다. 다만 달리는 것 외에 선택이 없었다. 5분쯤 달렸을 때 안내자가 차 쪽으로 이끌었다. 낡은 지프였다. 우리가 차에 오르자마자 출발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초원을 가로질렀다. 나는 거친 숨을 고르면서 지수를 확인했다. 아이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떨고 있었다. 나도 떨고 있었다. 팔뚝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철조망에 긁힌 자리였다. 나는 재킷 소매로 눌렀다. 깊지 않았다. 통증보다는 열기가 더 강했다. 차가 달리는 동안 나는 그 열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중국이 아니었다.
몽골이었다. 지수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것이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아이는 그래도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소매를 살짝 내려 상처가 보이지 않게 했다. 괜찮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엔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미양은 눈을 감고 있었다. 안내자는 앞만 보고 달렸다. 창밖으로 몽골 초원이 펼쳐졌다. 풀냄새가 다시 들어왔다. 아까보다 더 거칠고 더 건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나쁘지 않았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것은 몽골 국경을 넘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다. 안내자의 지프가 포장도로로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가로등 불빛이 창문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면서 도시라는 것을 실감했다. 초원과 먼지와 밤하늘만 있던 사흘 끝에 만난 불빛이었다. 지수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처음으로 작게 탄성을 냈다. 나는 그 소리가 반가웠다. 안내자가 데려간 곳은 울란바토르 외곽의 탈북자 은신처였다. 낡은 아파트 건물 4층이었고 방이 2개였으며 이미 3명이 먼저 와 있었다. 함경북도 출신의 여성 둘과 20대 남성 하나였다. 먼저 온 이들은 우리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많지 않았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대개 그랬다. 살아남은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은신처에는 규칙이 있었다. 낮에는 이동하지 않는다. 창가에 서지 않는다. 외부에 연락하지 않는다. 나는 그 규칙을 듣는 순간 미양을 봤다. 미양은 고개를 숙인 채로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배터리를 분리한 폰은 내가 계속 갖고 있었다. 미양이 다른 수단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한 방에 두되 내 시야 안에 두는 방식을 유지했다. 지수는 은신처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다. 면 요리였다. 아이가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먹는 모습을 나는 옆에서 바라봤다. 입가에 국물이 묻었다. 닦아줬다. 지수가 올려다봤다. 눈이 오빠 철호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려웠다. 철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나는 알지 못했다. 이틀을 은신처에서 보냈다. 두 번째 날 밤 문 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나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미양도 깨어 있었다. 지수는 구석에 웅크려 있었다. 손잡이가 한 번 더 움직였다가 멈췄다. 나는 문 옆 벽에 등을 붙이고 삼보 자세로 중심을 낮췄다. 문이 열리면 첫 번째 동작까지 계산이 끝나 있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참 뒤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같은 층 다른 방 사람이었던 것 같았다. 나는 자세를 풀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몸은 이미 싸울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준비가 필요 없게 된 뒤에도 한참 동안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연락이 왔다. 한국 대사관과 연결된 지원 조직이었다. 태국 루트로 이동하는 것이 현재 가장 안전한 경로라고 했다. 울란바토르에서 직접 한국으로 가는 것은 몽골 측 단속이 강화되면서 어렵다고 했다. 태국 방콕까지 이동한 뒤 한국 대사관을 통해 입국하는 방식이었다. 비행기 편이었다. 나는 조건을 들으면서 서류를 검토했다. 지원 조직에서 가짜 신분 서류를 준비해 주기로 했다.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위장하는 방식이었다. 사진이 필요했다. 지수 것도 포함이었다. 나는 아이를 불러 앉히고 사진을 찍었다.
지수는 카메라 앞에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냥 정면을 바라봤다. 그 눈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나는 잠깐 말을 잃었다. 미양이 내 옆으로 왔다. 자신의 서류도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미양을 바라봤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있다가 지원 조직 담당자에게 세명분을 요청했다. 미양이 짧게 고맙다고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지 나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몽골 하늘을 봤다. 은신처 창가에 서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지만 밤이 깊어지자 나는 창 옆으로 서서 하늘을 비스듬히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해산에서도 별이 많았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하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진 뒤였다. 울란바토르 공항은 생각보다 작았다. 국제선 청사가 하나였고 탑승객이 많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 사람이 많으면 섞일 수 있었다. 사람이 적으면 눈에 띄었다. 나는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변 시선을 파악했다. 카운터 직원, 보안 요원, 대기 중인 탑승객.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다. 서류는 지원 조직이 준비한 것이었다. 중국 조선족 국적이었고 이름도 달랐다. 나는 새로운 이름을 서류를 받은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반복했다. 신문 대응 훈련에서 배운 방식이었다. 이름을 묻는 순간 망설임 없이 나오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했다. 지수에게도 새 이름을 알려줬다. 아이는 2번 듣고 기억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을 때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나는 표정을 유지했다. 직원이 서류를 한 번 보고 나를 한 번 보고 다시 서류를 봤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지수가 내 소매를 쥐었다. 나는 아이의 손 위에 내 손을 살짝 얹었다. 직원이 도장을 찍고 탑승권을 내밀었다. 나는 받으면서 짧게 감사하다고 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미양이 멈췄다. 뒤에서 보니 그녀의 어깨가 긴장돼 있었다. 나는 미양 옆으로 가서 낮게 말했다. 어깨를 내리라고. 검색대 직원과 눈을 마주치되 먼저 시선을 피하지 말라고 했다. 미양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검색대를 통과할 때 나는 지수와 함께 다른 라인에 서 있었다. 미양이 통과했다.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걸었다. 내가 검색대를 통과할 때였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내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40대 남성이었고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 발걸음을 바꾸지 않았다. 속도도 바꾸지 않았다. 검색대 바구니에 짐을 올리고 통과하고 짐을 챙겼다. 요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다. 나는 탑승권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그의 손 위치를 확인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10걸음쯤 걸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지수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발소리가 내 옆을 지나쳤다. 다른 탑승객이었다. 나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공기가 폐 안에서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탑승 대기 구역에 앉아서 나는 처음으로 손을 내려다봤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힘을 뺐다. 삼보 훈련에서 시합 전에 하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몸의 긴장을 아래에서 위로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었다. 발목, 무릎, 허리, 어깨, 손이 안정됐다. 지수가 내 옆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활주로 위에 비행기가 서 있었다. 아이는 비행기를 처음 보는 것이었다.
눈이 커져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면서 이 아이가 다음에 비행기를 볼 때는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했다. 해산이 아닌 곳이었으면 했다. 아이가 자라는 곳이 여기보다 나은 곳이었으면 했다. 그것이 내가 이 여정에서 처음으로 가진 바람이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나는 일어섰다. 지수의 손을 잡았다. 미양이 옆에서 따라 일어섰다. 셋이 탑승줄에 섰다. 나는 앞을 바라봤다. 비행기 문이 열려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몽골이 끝났다. 그 다음은 방콕이었다. 그 다음은 한국이었다. 나는 한 발씩 앞으로 걸었다. 방콕의 공기는 해상과도 울란바토르와도 달랐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열기가 먼저 왔다. 습하고 두꺼운 공기였다. 지수가 눈을 찡그렸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입국장 쪽으로 걸었다. 수완나품 공항은 울란바토르와 비교할 수 없이 컸다. 사람이 많았다. 언어가 섞였다. 나는 그 혼잡함이 처음으로 반가웠다. 그러나 입국 심사대 앞에 서는 순간 그 반가움이 사라졌다. 줄이 길었고 심사관이 여러 명이었다. 지원 조직에서 미리 알려준 것이 있었다. 태국 입국 심사는 서류보다 표정을 본다고 했다.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빠르게 대답하면 추가 질문이 들어온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지수에게 눈을 맞췄다. 아이는 조용히 내 손을 쥐었다. 심사관 앞에 섰을 때 여성 심사관이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를 봤다. 방문 목적을 물었다. 영어였다. 나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다. 관광이라고 일주일이라고 했다. 심사관이 지수를 봤다. 아이와의 관계를 물었다. 딸이라고 했다. 심사관이 지수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영어였다. 지수는 영어를 몰랐다. 나는 즉시 끼어들었다. 아이가 수줍음이 많다고 낯선 사람에게 잘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사관이 잠깐 지수를 바라보다가 도장을 찍었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나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미양도 통과했다. 셋이 입국장 밖으로 나오자 지원 조직 연락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한국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왔다. 오랜만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 그것이 이렇게 편안한 것인지 몰랐다. 연락책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방콕 외곽의 탈북자 지원 시설이었다. 작은 건물이었고 이미 여러 명이 있었다. 이곳에서 한국 대사관과 공식 절차를 밟아야 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것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다. 태국 이민국에서 우리 시설에 대한 단속이 예고됐다는 연락이 왔다. 공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들어오면 불법 체류자로 처리될 수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선택지를 정리했다. 시설에 남아있다가 단속을 맞는 것, 아니면 빠르게 대사관 쪽으로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연락책에게 대사관 이동을 요청했다. 연락책은 절차상 이틀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이틀이 없다고 했다. 연락책이 잠시 침묵하다가 긴급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지수를 방 안쪽에 앉히고 짐을 정리했다. 언제든 이동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먼저였다. 미양이 내 옆으로 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미양을 바라봤다. 중국에서의 일이 아직 내 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다. 짐을 먼저 챙기라고 했다. 미양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긴급 연락이 왔다. 다음 날 아침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지수에게 전했다.
내일 가면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다. 지수가 눈을 크게 떴다. 그 눈에 처음으로 기대가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를 다시 확인했다. 이 눈이었다. 이 아이의 눈이었다. 밤이 됐다. 방콕의 밤은 시끄러웠다. 창밖에서 오토바이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들어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다. 불빛이 많았다. 해산에서는 없던 불빛이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다. 나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다. 한국 대사관 건물 앞에 선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방콕의 열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었고 공기가 조금 덜 두꺼웠다. 나는 그 공기를 마시면서 대사관 정문을 바라봤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펄럭이지 않고 축 늘어져 있었다. 바람이 없는 아침이었다. 나는 그 깃발을 보면서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꿈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언제나 의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가르쳐왔기 때문이었다. 연락책이 앞서 들어갔고 우리 셋이 뒤를 따랐다. 대기실은 좁았고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나는 지수를 의자에 앉히고 그 옆에 앉았다. 아이는 어젯밤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내 어깨에 기대어 금세 졸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가 기대는 무게를 느끼면서 등을 꼿꼿이 세웠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편하게 기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담당 영사가 우리를 부른 것은 1시간쯤 지나서였다. 4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한국어를 썼다. 나는 그 한국어가 여전히 편안하게 들린다는 것을 느꼈다. 영사는 서류를 펼치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했다. 북한에서의 주소, 직업, 탈북 경위, 동반인 관계. 나는 차례로 대답했다. 형사반장이었다는 것을 말할 때 영사가 잠깐 멈칫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추가 질문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질문은 예상한 것보다 길었다. 보위부 활동 내역, 직접 관여한 사건, 체포 경험, 상부 지시 구조. 나는 하나씩 대답했다. 숨기지 않았다. 내가 한 일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숨기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사가 기록을 하면서 가끔 나를 바라봤다. 판단하는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미양의 차례가 됐을 때 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지수는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다시 신겨주면서 미양의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생각했다. 중국에서 우리 위치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미양이 한 일과 그것의 결과는 미양의 것이었다. 2시간쯤 지나 미양이 나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미양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아침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중국에서의 밤들, 몽골 초원, 공항의 보안 요원 시선, 철조망의 차가운 감촉을 순서 없이 떠올렸다. 기억이 순서를 갖추기 전에 먼저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었다. 오후에 영사가 다시 우리를 불렀다. 절차가 승인됐다고 했다. 한국행 비행기 편이 이틀 뒤라고 했다. 그 전까지 대사관 측 지정 숙소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이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에 비하면 짧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틀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것 같았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끝이 보이는 순간 긴장이 다른 방식으로 몸을 조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수가 깨어났다. 눈을 비비면서 나를 바라봤다. 이제 어디 가냐고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다. 지수가 눈을 크게 뜨면서 진짜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가 내 팔을 두 손으로 껴안았다. 아이의 팔에서 힘이 느껴졌다. 나는 그 힘을 받으면서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행기가 뜨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내보내도 늦지 않았다. 숙소로 이동하면서 나는 방콕 거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다. 사람이 많았고 소리가 많았고 냄새도 많았다. 튀김 냄새, 배기가스,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지수가 걸으면서 두리번거렸다.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이것보다 더 넓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해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려면 먼저 그 밖으로 나와야 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이른 오전이었다. 기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다. 나는 그 진동을 느끼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만 빛이 있었다. 지수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나를 봤다.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입국 심사는 일반 심사대가 아니었다. 우리는 별도 구역으로 안내됐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예상된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북한 출신, 특히 보위부 출신의 경우 일반 탈북자와 다른 조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지원 조직에서 미리 알려줬다. 나는 준비가 돼 있었다. 조사는 길었다. 방콕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더 구체적이었다. 보위부 내 조직 구조, 내가 관여한 사건들의 세부 내용, 접촉했던 상부 인원의 정보. 나는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대로 말했다. 과장하지 않았고 축소하지도 않았다. 내가 해온 일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거짓을 기반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지수는 조사 동안 별도 공간에서 기다렸다. 여성 직원이 옆에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다. 아이에게 과자를 줬다고 했다. 지수가 그것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몰랐다. 조사가 끝나고 아이를 만났을 때 지수는 내 앞으로 달려왔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처음으로 꽉 안았다. 두만강 이후로 아이를 이렇게 안은 것이 처음이었다. 지수의 등이 좁고 따뜻했다.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철호에 대한 소식은 조사 과정에서 들었다. 북한에서 연행된 뒤 함경북도 교화소로 이송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다. 생사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담당자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을 손을 들어 막았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모른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양의 조사는 나보다 오래 걸렸다. 중국에서의 행동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사실대로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했다. 미양을 보호하려 하지도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불리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공정한 방식이었다. 조사가 모두 끝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담당자가 하나원으로의 이동을 안내했다.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었다.
나는 안내를 따르면서 공항 청사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다. 사람이 많았다. 언어가 한국어였다. 나는 그 한국어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걸었다. 해산의 한국어와 같은 언어였지만 억양이 달랐다. 속도가 달랐다. 쓰는 단어가 달랐다. 나는 그 차이를 귀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의 소리라는 것을 반복해서 인식했다. 출구 앞에서 잠깐 멈췄다. 유리문 너머로 차량들이 보였다. 저녁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지수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여름 저녁의 공기였다. 한국의 여름이었다. 한국에 온 지 7해가 지났다. 나는 지금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방이 2개이고 창문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오전에 햇빛이 잘 든다. 지수는 올해 15살이 됐다. 키가 나보다 커졌고 한국어를 쓰는 방식이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됐다. 가끔 북한 말투가 섞인 내 표현을 들으면 웃는다. 나는 그 웃음을 좋아한다. 하나원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서 나는 한동안 일을 찾지 못했다. 보이부 출신이라는 이력은 한국에서도 쉬운 출발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경계했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경계하는 것이 옳은 반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 역시 낯선 것을 경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 경계를 허물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검정고시를 봤다. 이어서 대학교에 입학했다. 사회복지학을 택했다. 처음에는 실용적인 이유였다.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려면 관련 자격증이 필요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었다. 사람이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버티는지를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내가 살아온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해줬다. 나는 그것이 예상하지 못한 수학이었다. 철호의 소식은 입국 3년째 되던 해에 들어왔다. 탈북자 연결망을 통한 정보였고 공식 확인은 아니었다. 교화소에서 출소했다는 것이었다. 해산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였다.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정보를 받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지수에게는 그날 저녁에 말했다. 아이가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다. 올 수 있는 날은 철호가 이 앞에 서는 날로 미뤄두기로 했다. 미양은 한국에 정착했지만 우리는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 가끔 이름이 겹치는 공간에서 마주칠 때 짧게 인사하는 것이 전부다. 중국에서의 일은 한국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됐고 미양은 일정한 처분을 받았다. 나는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다고 그 선택이 괜찮다는 뜻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있었던 일이었다. 오른쪽 팔뚝에 흉터가 있다. 몽골 철조망에서 긁힌 자리다. 여름에 반팔을 입으면 보인다. 처음에는 긴 팔로 가렸다. 지금은 가리지 않는다. 누군가 물으면 그냥 다쳤다고 한다. 더 설명하고 싶은 날이 있고 그냥 넘기고 싶은 날이 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대답한다. 그것도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다. 모든 것에 일관된 대답을 준비해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는 지금 탈북자 지원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새로 한국에 온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의 얼굴에서 내가 봤던 것들을 본다. 두만강을 건넌 뒤에 눈, 공항 심사대 앞에서의 손, 처음으로 한국어가 사방에서 들려올 때의 표정. 나는 그것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은 다르다. 나는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들 옆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지수가 학교에 가면서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먹고 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뭇가지의 잎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것이 보였다. 나는 펜을 들었다. 오늘도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철호가 이 문을 두드리는 날을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그때 참아뒀던 것을 비로소 내보낼 것이다. 그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에 온 탈북자는 지금까지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 각각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같습니다. 리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두만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평양의 가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